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주택시장이 붕괴되면서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집을 잃었던 그 악몽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모두가 걱정하고 있죠. 하지만 정작 진짜 위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주택 가격도, 주식시장도, 은행의 부실 대출도 아닙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붕괴가 다가오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어온 바로 그것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난 경제 위기에서 배운 교훈을 떠올리며 현금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주식이 폭락하면 그때 싸게 사들이면 된다고 생각하죠. 부동산 가격이 반토막 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믿습니다. 언론에서도 매일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채 규모를 보라, 역전된 수익률 곡선을 보라, 경기 침체가 곧 온다고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2년, 3년째 옆에서 관망하며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다리는 그 순간은 오지 않을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상상하는 방식으로는 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위기는 2008년과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번에는 디플레이션 위기였습니다. 자산 가격이 폭락하고 신용이 얼어붙고 모든 것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죠. 하지만 이번에는 정반대입니다. 인플레이션 위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음 경제 위기가 모두가 예상하는 것과 정반대 방향에서 올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명확한 서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화로 시작된 위기는 금융기관들의 연쇄 파산으로 이어졌고 결국 실물 경제 전체를 무너뜨렸죠. 주택 가격은 30%에서 50%까지 폭락했고 주식시장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실업률은 급등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 고통은 실로 엄청났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폭락이 끝나고 나면 기회가 온다는 것이었죠. 현금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바닥을 친 자산을 싸게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집을 잃은 사람들의 비극 위에서 새로운 부자들이 탄생했죠. 워런 버핏 같은 투자자들은 위기 속에서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우량 기업의 주식을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10년간 이어진 경기 회복 속에서 엄청난 수익을 거뒀죠. 이것이 바로 전통적인 경제 위기의 패턴이었습니다. 붕괴, 그리고 재건, 파괴와 기회가 함께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투자자들이 똑같은 시나리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하기를, 부동산 가격이 반토막 나기를, 그래서 자신들이 보유한 현금으로 헐값 자산을 쓸어 담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유명한 경제 전문가들도 이런 예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거대한 부채 더미를 지적하며 금리 인상이 경제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하죠. 하지만 지난 2년간 실제로 일어난 일을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집니다. 2023년 12월 이후 비트코인은 무려 186%나 상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산이라고 여겼던 금은 95%나 급등했죠. 나스닥 지수는 52%, S&P 500 지수는 46% 올랐습니다. 이것이 경제 위기의 모습일까요? 자산 가격이 폭락하기는커녕 오히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상승한 것은 특정 자산들 뿐이라는 거죠. 러셀 2000 같은 광범위한 시장 지수는 겨우 30%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자본이 선택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현금에서 벗어나 특정한 안전자산으로 도피하고 있는 거죠. 만약 2023년 초에 비트코인, 금, 나스닥, S&P 500에 균등하게 투자했다면 10만 달러는 2년 만에 약 19만 4천 달러로 불어났을 겁니다. 반면 레이 달리오의 유명한 전천후 포트폴리오 전략을 따랐다면 11만 8천 달러 정도에 그쳤을 거죠. 무려 7만 6천 달러, 64%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 수익률의 차이가 아닙니다. 무엇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과 과거의 패턴에 갇혀 있는 것의 차이죠. 그렇다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사람들은 경제 위기를 걱정하면서도 자산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진짜 거품은 자산에 있는 게 아니라 화폐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2008년에는 주택과 신용이 거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러와 국채가 거품이죠. 미국 정부는 현재 매년 2조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빚을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 엄청난 적자를 메우기 위해 재무부는 끊임없이 새로운 국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국채를 사줄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더 이상 미국 국채를 사들이지 않습니다. 일본도 자국의 문제로 바쁘죠. 그렇다면 누가 이 엄청난 양의 국채를 사주고 있을까요? 바로 연방준비제도입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자국 정부의 빚을 사주고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인플레이션, 짐바브웨의 화폐 붕괴, 베네수엘라의 경제 파탄 모두 같은 패턴을 따랐죠. 물론 미국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달러는 기축통화니까요. 전 세계가 달러로 거래하고 달러로 저축하고 달러로 빚을 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겁니다. 달러가 무너지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함께 흔들리게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 그 조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보고서는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현재의 거품은 2008년의 신용 거품과는 다르다고 말이죠. 이번에는 통화와 국채가 거품입니다. 금융 시스템의 기반 자체가 거품이라면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이 위태로워집니다. 주식도, 부동산도, 연금도, 심지어 우리가 받는 월급도 말이죠. 이것이 바로 역시장 붕괴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전통적인 경제 위기에서는 자산 가격이 폭락하고 현금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디플레이션이죠. 하지만 역시장 붕괴에서는 정반대가 일어납니다. 명목상 자산 가격은 오르는데 실제로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인플레이션 속의 붕괴입니다. 주식 시장을 보면 이 현상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불리는 빅테크 기업들, 즉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테슬라, 엔비디아가 SP500 시가총액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엔비디아는 171%, 메타는 85%, 테슬라는 62%나 올랐죠. 이게 거품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현금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가장 안전해 보이는 대형 우량주로 몰려오고 있다고 말이죠.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망할 것 같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달러보다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도 있죠. 암호화폐 시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펑크 같은 NFT가 수백만 달러에 거래되는 것을 보면 미친 짓처럼 보이죠. 디지털 이미지에 왜 그런 돈을 쓰는 걸까요? 하지만 화폐가 무너지고 있다는 렌즈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은 희소성이 보장되는 것,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과 금의 폭등도 같은 맥락입니다.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금은 채굴량이 한정되어 있죠. 이것들은 정부가 아무리 돈을 찍어내도 그 희소성이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주목받는 겁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비트코인으로의 자본 유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지죠.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거대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면서 수조 원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투기가 아닙니다. 자본의 도피죠.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 역시장 붕괴를 느끼고 있나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몇 년 전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데 더 많은 돈이 든다고 느끼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월급은 비슷한데 장 볼 때마다 가격이 올라 있고 외식비는 부담스럽고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죠.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인플레이션율은 3~4% 정도입니다. 하지만 실제 체감 물가 상승률은 훨씬 높죠. 식료품 가격,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의 가격은 두 자릿수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폐 가치 하락의 실제 모습입니다. 2008년 위기와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결정적인 차이가 보입니다. 2008년에는 자산이 무너졌지만 돈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 승자가 될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돈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산 가격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녹아내리는 얼음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주택 시장을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8년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니, 명목상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뜻이죠. 집값이 10%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달러 가치가 20%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질적으로는 집값이 오른 겁니다. 이것이 인플레이션 붕괴의 잔인한 역설입니다. 숫자상으로는 기회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함정이 될 수 있죠. 주가가 조정받는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 20% 떨어졌을 때 들어가면 싸게 산 것처럼 느껴지지만
화폐 가치가 30% 하락했다면 여전히 손해를 보는 겁니다. 역사는 이런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여줍니다. 1920년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빵 한 덩이를 사기 위해 수레에 돈을 실어 날라야 했던 시절이죠. 흥미로운 것은 그 와중에도 주식 시장은 명목상으로 계속 올랐다는 겁니다. 주가 그래프만 보면 호황처럼 보였죠. 하지만 실제로는 재앙이었습니다.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도 불을 잃었죠. 왜냐하면 마르크화의 가치가 더 빠르게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금이나 외화, 실물 자산을 보유했던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역시장 붕괴에서 명목 수익률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질 구매력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현금 보유 비중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물론 비상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축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놔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5%라고 해도 실제 인플레이션이 10%라면 매년 5%씩 가난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금은 수천 년간 가치 저장 수단으로 기능해 왔습니다. 어떤 정부도 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죠. 비트코인은 디지털 시대의 금으로 불립니다. 총량이 제한되어 있고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물론 변동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실물 자산입니다. 부동산이 대표적이죠. 임대료는 인플레이션을 따라 올라갑니다. 집값도 명목상으로는 오르죠. 물론 레버리지를 잘못 쓰면 위험하지만 적절히 활용하면 인플레이션 시기에 빚은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의 실질 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니까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가격 결정력이 있는 회사들은 인플레이션 시기에 강합니다. 원가가 올라도 판매가를 올릴 수 있으니까요. 애플이나 코카콜라 같은 브랜드 파워가 강한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해지로 주목받는 이유죠. 네 번째는 자신에게 투자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실질적인 기술과 능력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돈의 가치는 떨어져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더 나은 위치로 이직하고 부수입을 만드는 것, 이것들이 모두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부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시기에 고정금리 부채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갚아야 할 금액은 그대로인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물론 무분별한 빚은 위험하지만 자산을 사기 위한 부채, 사업을 키우기 위한 부채는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첫째는 장기 채권입니다. 국채가 안전하다는 통념은 디플레이션 시대의 유산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죠. 특히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위험합니다. 30년 만기 국채를 지금 사는 것은 30년 동안 돈의 가치가 유지될 거라는 믿음에 베팅하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둘째는 고정 수입에만 의존하는 겁니다. 연금이나 확정 이자 상품들은 인플레이션에 직격탄을 맞습니다. 매달 받는 금액은 똑같은데 물가가 2배로 오르면 실질적으로 절반이 된 거죠. 이것이 은퇴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이유입니다. 셋째는 달러만 바라보는 겁니다. 미국 투자자들은 자국 편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달러가 약세를 보일 때는 다른 통화나 다른 시장으로 분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죠. 스위스 프랑, 싱가포르 달러, 금 같은 것들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전략의 핵심은 화폐 가치 하락보다 빠르게 자산을 늘리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율이 8%라면 최소한 8% 이상의 수익을 내야 제자리죠. 10%를 벌어야 실질적으로 2% 이익이 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역시장 붕괴 시대의 투자 논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절대적인 수익률만 봅니다. 작년에 5% 벌었다고 좋아하죠. 하지만 물가가 7% 올랐다면 실제로는 손해를 본 겁니다. 명목 수익과 실질 수익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조용히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어렵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죠. 빚을 갚으려면 경제를 파괴할 만큼 긴축을 해야 하고 경제를 살리려면 돈을 더 찍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고통이 따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정부들은 항상 인플레이션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더 쉬운 길이기 때문이죠. 긴축은 즉각적인 고통을 줍니다. 실업, 파산, 폭동.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천천히 진행됩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이미 늦었죠. 그래서 정치인들은 돈을 찍는 쪽을 선호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건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거였습니다.
2008년 때도 그랬죠. 위기가 터지고 나서야 모두가 부동산 거품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집값이 영원히 오를 거라고 믿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달러가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모두가 깨달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앞으로 몇 년간 우리는 이상한 시대를 살게 될 겁니다. 주식은 오르는데 가난해지는 기분을 느끼는 시대, 월급은 오르는데 살기는 더 힘든 시대, 자산은 늘어나는데 불안한 시대. 이것이 역시장 붕괴의 모습입니다. 숫자는 좋아 보이는데 현실은 나빠지는 거죠. 그럼에도 기회는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부의 이전이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이런 때니까요. 준비된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습니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 시기에도 그랬고 바이마르 공화국 때도 그랬죠.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과거의 투자 상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현금이 왕이라는 말도, 채권이 안전하다는 말도, 분산 투자만 하면 된다는 말도 이제는 재고해야 합니다. 새로운 환경에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죠. 오늘은 왜 다음 경제 위기가 모두가 예상하는 것과 다를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2008년의 재현을 기다리며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진짜 거품은 자산이 아니라 화폐 자체에 있고 이것이 터질 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조용히 가난해질 겁니다. 하지만 이해하고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한 세대에 한 번 오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